안녕하세요. 사연의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학생의 낭만이라는 통기타를 좋아해서 아주 일찌감치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다면서 저의 노래를 들으러 오는 손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 자랑같이 들리시겠지만 음반을 내자고 하시는 제작자들도 가끔 와서 제 노래를 즐기다가 가셨죠. 저도 가수가 꿈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계약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많았고 워낙 한 곡만 내고 빚만 떠안고 사라지는 가수들이 많았던지라 감히 제가 가수가 되려고 죽기 살기로 아등바등 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내 저에게 홀딱 반해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께서 저를 참 예뻐해 주셨던 터라 그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저를 멀리서 계속 지켜만 보고 신청곡을 통해 마음을 넌지시 전하는 남자. 그 남자만큼은 쫓아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저에게 나이가 들면 다 관상이 보이는 법이라면서 사람 하나는 꽤 진국처럼 보인다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기도 했고요. 저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꾸준히 저에게 감정을 내비치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매번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고 저는 그 마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렇게 라이브 카페에서 쪽지를 주고받다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게 되고 결국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를 부르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면서 결혼 이후에도 저에게 라이브 카페 일을 그만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는 무척이나 싫어하셨죠. 딴따라도 아니고 고작 라이브 카페에서 술이나 팔면서 노래를 부르는 술집 여자라고 저를 하등 생물인 것 마냥 취급하셨습니다. 이러려고 남편을 대학 보낸 게 아니라고 하면서 상견례 자리에서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 결혼 절대 반대할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남편에게 네 팔자 네가 꼰 거라고 욕하셨지만 저는 든든한 남편만 있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남편의 신혼생활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저를 무시하셨고 대기업에 다니는 시동생과 비교를 하셨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하청 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월급이 시동생과 꽤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저는 그걸 존중해 줬어요. 시댁에서만 내내 잔소리를 하셨죠. 아니,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쥐꼬리 같으면 며느리라도 대기업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아? 어디 노래나 부르고 웃음이나 파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좋다고 둘이 난리를 치는데 내가 정말 속이 터져 죽겠어. 시어머니께서 친구분과 통화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속이 참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는 건데 고작 웃음이나 파는 여자 취급을 당하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예쁨을 받겠다고 명절이고 행사고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굳은 일도 다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비난과 힐난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흘렀을 때 갑자기 라이브 카페 사장님 내외분께서 가게를 정리하고 귀농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 언질조차 받지 못했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라이브 카페를 아예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미선 씨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건 어때? 제가요?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이야 전부 미선 씨 노래 들으려고 오는 손님들이고
알잖아.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 매출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차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카페뿐일 텐데 미선 씨가 맡아서 하면 좋지.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상의를 거쳤고 결국 라이브 카페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이니 건물값이니 전부 대출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래도 월 매출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의 건물이 생긴 것, 매장이 생겼다는 것에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입장은 저희와 영 반대였죠. 아니,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 술집을 인수했단 말이야? 술집이라고 하기엔 음료들도 있어서 카페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도 꽤 나오고 자리도 정말 좋은 자리였고요. 손님도 됐다. 무슨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탐탁치 않아 죽겠는데 이제는 마담 자리까지 하겠다는 소리야?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맏며느리가 뭐하는 여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어디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대출받아서. 엄마, 거기 장사 잘 되는 자리야. 우리 와이프 노래 들으러 오는 손님들도 엄청 많고.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리고 너네가 인수한다고 그 가게가 계속 잘 될 것 같아? 무슨 1, 2천도 아니고 억 단위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 미쳤어? 어머님, 저희도 고민하고 결정 내린 일이에요. 그렇게 고민해서 수억을 대출받아다가 하는 일이 고작 술 파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숨을 쉴 수가 없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가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하고 퇴직한 거 알고 있지? 그런 교육자 집안 맏며느리가 술집에서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라이브 카페가 다른 술집과 다르다고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지만 어머님께서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자 입안을 운운하시면서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가슴을 퍽퍽 치셨습니다. 저희가 무리해서 대출을 받긴 했지만 라이브 카페 수익을 생각하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몇 년만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탄탄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결국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만 잔뜩 한다면서 결국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자리 잡아야 할 타이밍에 저를 매번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갑자기 안 하던 김장을 해야겠다면서 저에게 배추를 손질해서 절여오라고 하시질 않나. 시아버님 생신날에도 저에게 갈비찜에 잡채에 전골을 끓이라고 요구하시지를 않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이 시부모님께 큰 소리도 내고 했지만 그들의 똥꼬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계속해서 무시하니 시동생이라고 저에게 곱게 나왔을까요? 아니 형수, 이거 형수님이 만든 음식 맞죠? 갈비찜이요? 네네 맞아요. 왜요? 갈비가 너무 질기고 맛이 없어서요. 살림 이렇게 하면 형은 화 안 내? 너 그게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니 내가 뭘? 갈비찜이 맛없어서 맛없다고 한 건데 그게 죄야? 죄는 무슨 죄야. 맛없는 걸 어쩌니? 고기를 어떻게 삶았길래 이렇게 질겨? 아버지는 드시지도 못하겠다. 치워라 얘.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시동생에게까지 무시를 받자 남편은 친정을 더 자주 가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점차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가운데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남편은 제게 눈치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는 당신에게 반한 거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모습이고 평생 보고 싶은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받아가면서까지 우리 집에 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지 말자. 든든한 남편의 말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나서서 받지 말고 라이브 카페 운영에 더 집중하자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부를 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10수년간 한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도 없이 운영했던 카페라 손님은 있었지만 다 오랜 단골 손님들이었고 젊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인테리어부터 싹 바꿔나갔어요. 요즘 유행한다는 포토존이라는 것도 만들고 낡은 나무로 끼워져 있던 유리창도 통유리창으로 바꿔 개방감을 더 주었습니다. 연식이 있던 카페는 리모델링 하나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던하고 심플한 느낌의 신식 카페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젊은 사람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자 소문이 번지고 번져서 포토존에 사진 한 번씩 찍으러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라이브 카페라 아무래도 음료나 주류의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미어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카페의 월 매출도 이전보다 훨씬 뛰었고 월 순이익만 6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운영도 하랴, 메뉴도 개발하랴, 노래도 부르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라이브 카페 일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깟 술집 때문에 지금 멀쩡히 회사를 다니는 내 아들까지 일을 그만두게 해? 미쳤어! 저에게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탈모가 올 정도였지만 든든하게도 남편이 모조리 막아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한 달 야근 꼬박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이 사람 버는 돈의 절반도 못 벌어요. 제가 나서서 일 그만두고 돕겠다고 한 거고요. 제발 우리 일에 신경 좀 그만 쓰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아들까지 막장으로 나가는구나. 이래서 립스틱 실뻘건 거 바르고 다니는 애들이랑은 어울리지도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제 우리 둘째 장가 간다고 상견례 하자는데 첫째 내가 술집 한다고 내가 어찌 말을 하겠니? 내가 그 자리에서 고개라도 들고 살겠니? 그럼 상견례에 저희는 안 갈게요. 그럼 됐죠? 남편은 화를 내면서 동생의 상견례 자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래 차라리 잘 됐다며 되려 소리를 치셨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갈 거냐고 물어보니 사과하기 전에는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자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이 상견례에 안 온다고 하면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 너희가 고집 그만 꺾고 얌전히 참석하고 입 조심하다 가거라. 아무리 싫다고 해도 남편의 가족이다 보니 저는 눈치가 좀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활짝 피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될 사람이 유명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랑 사내 커플이라고 하더니 그렇게 소원하던 대기업 며느리를 드디어 보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동서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영 이상하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채로 돌아왔고 다음날 가게를 오픈하러 나갔는데 가게 앞에서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니, 누가 술 장사하는 거 아니랄까봐 가게 문을 이렇게 늦게 여니? 평일에는 오전 11시나 되어야 가게 문을 열었거든요. 아무래도 오전에는 커피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커피값이 다른 카페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라 그마저도 오전엔 손님이 없었어요. 오후 4시 이후부터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는 시어머니와 예비 동서는 저희 가게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돼서야 원
인테리어도 허여멀건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서 우리 아들 대출 빚이나 다 갚을런지 내가 답답해서 원. 그러게요, 어머님. 이래서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맞다, 맞아.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 게 최고지. 내가 그래서 우리 둘째네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머님 말씀대로 인테리어가 좀 촌티나네요. 요즘은 이런 북유럽 스타일로 잘 안 하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금 일찍 왔으면 그런 것도 다 조언해주고 좋았을 텐데. 저 가방끈 짧은 애가 뭘 알겠어.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예비 동서와 시어머니의 짝짝꿍이 얼마나 잘 맞던지 저는 완전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이었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의 유행이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았고 젊은 층 사람들도 단골이 늘어서 장사는 나름 대박이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버는지는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히 설명해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제 속을 뒤집고 사라진 뒤 저는 예비 동서에게도 마음을 닫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임에서 또 저희를 비교해가며 무시해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은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버렸습니다. 예, 첫째야. 와서 설거지해라. 어머님, 저 지금 과일 깎고 있는데요. 동서가 가서 좀 도와줄래? 제가요? 예, 내가 너 보고 하랬지 둘째 보고 하라 그랬니? 어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손에 물을 묻혀. 너 평소에도 설거지에 음식에 카페에서 맨날 하는 일인데 시댁 와서 하는 게 싫다 이거야?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열받아서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렸죠. 대기업. 무슨 대기업이 감투라도 됩니까? 끽해봐야 월급쟁이면서 우리 와이프 손에는 물 묻혀도 되고요. 저 앞으로는 여기 안 오겠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동생네 부부나 챙기세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 이후부터는 남편이 명절이든 행사든 시댁에 절대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저에게 오라고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었어요. 남편은 명절 수고비라며 동서에게 돈을 송금하고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가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 또 그런 강단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희 친정에서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그러던 와중 장사는 점점 잘 되고 가게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늘어가자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땅이 나면 건물을 하나 새로 올릴까 하는 그런 고민이요. 안주값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자리가 없다고 불평을 하며 줄을 섰거든요. 초기엔 순이익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이익을 내고 있으니 대출금 갚는 것도 걱정 없었고요. 원래 가게 크기도 작은 편이 아니었기에 솔직히 새 건물을 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옆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 가게에 밀려 폐업을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그 가게 자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 건물은 2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꼭대기층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셨거든요. 강변이 한눈에 보이는 뷰 맛집이었지만 특색이 없었던 카페라 저희가 인수한 다음 인테리어까지 새로 해서 2호점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라이브 카페 형식이 아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운지 펍 같은 분위기로 꾸미고 2호점은 남편이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게에 시그니처 메뉴들을 다 가져다 놓았더니 홍보도 안 했는데도 손님들이 줄줄 미어 터지는 게 아니겠어요? 옥탑도 있고 야경도 멋지게 보이는 자리라 그런지 오픈한 지 2달 만에 각종 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명절 같은 대목에는 자연스럽게 시댁 방문을 더욱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시댁에 돈을 보내니 시댁에서도 딴소리를 못 하셨고요.
저희 둘이 버는 월 순이익이 2천만 원을 넘겨가니 대기업 다니는 건 비비지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를 꼭 끌어안고 어차피 한철 지나면 쫄딱 망하는 사업이라면서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저희가 2년 넘게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으니 하루는 새해부터 시어머니와 동서가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장사 좀 잘 된다고 지금 시댁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찾아온 바람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꽉 차 있는데 한가운데서 소리를 질러대니 손님들도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고요. 구석진 곳으로 모셔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보내려고 했더니 둘은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이보시오. 여기가 우리 맏며느리가 하는 가게인데 돈 좀 만진답시고 시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겠어? 잘된 게 다 우리 조상님 덕인지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돈이나 턱턱 보내면 다인 줄 알아? 저는 솔직히 제 노력으로 잘된 것인데 조상님을 운운하니 열이 받더라고요. 옆 가게에 있는 남편에게 호출을 하고 저도 당당하게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맞불을 놓았습니다. 잘된 게 왜 다 조상님 덕이죠? 거기다가 제 조상님도 아닌걸요. 이 카페가 잘 되는 건 다 저와 남편이 노력해서 일궈낸 것들입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워온 버릇이야? 너네 친정에서 그리 가르치디? 너네 조상님이 그러라 시키디? 술집장 사는 년이 배워먹은 거 없이 거기다가 너네 장사도 잘 된다면서 고장 명절에 100만 원 붙이는 게 다야? 직원들도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오래 일했던 직원들이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직원들이 화가 나는지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저희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다른 자리를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뭐야? 너 누군데 나한테 그런 소리래? 내가 이 집 주인네 시어머니라고. 주위에서 말리는데도 점점 발악하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도 아니면서 마치 그런 병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소리를 고래골래 질러댔어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말이에요.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저한테 달려와서는 막 삿대질을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말 못 들으셨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 방해예요. 영업 방해? 이게 미쳤나? 어디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돈 좀 번다고 유세했더니 한 달에 버는 돈이 몇 천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떠들더니 우리를 무시하고도 네가 잘 될 줄 알아?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술 파는 사람이라고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술 파는 거 맞잖아. 장사가 잘 되면 돈이라도 턱턱 내놓던지.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하라고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데 넌 뭐야 도대체? 잘난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두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 형님, 제가 버는 게 되면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잘 될수록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던데 형님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동서도 장사해. 어디 대기업 다니는 애 보고 이딴 술 장사나 하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저에게 쏘아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카페에 왔던 손님들이 전부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경찰과 함께 등장했고 시어머니는 경찰까지 불렀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영업방에 운운하더니 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경찰을 불러? 나가세요.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어머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너무 배은망덕한 것 아니냐? 이게 다 전현한테 물들어서 그런 거야. 분에 못 이겨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찰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제게서 떼어놓으려고 했고
저는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옆에서 제잘제잘 거리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고 얄밉게 굴던 동서는 경찰이 등장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꾹 다물었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영업방해 및 상해죄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카페가 잠잠해지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서비스라며 각 테이블에 음료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손님들께서도 해프닝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저에게 다가와서 동영상 다 찍어두었다면서 증거가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손님들에게 증거 영상을 다 받아다 두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가니 동서와 시어머니께서 조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하자 저를 있는 힘껏 째려보시는데 정말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이 저에게 조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옆자리에 앉았더니 저를 향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영업방해는 무슨 얼어 죽을 영업방해야? 내가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리고 경찰관님, 쟤네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만지 아시오? 돈을 벌면 어른한테 갖다 바쳐야지.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건 노인학대 아니야? 자꾸 이러시면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 부린 거 전부 소송하겠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아주버님, 서운하게 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저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죠. 가족끼리 신고하고 얼굴 붉혀서 뭐 하겠어요? 안 그래요, 형님?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였다가 결국 이 사달이 나네. 내가 다 늙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에 남편은 또 얼마나 속이 상할까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동서 말대로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하겠나 싶었고요. 경찰 또한 저보고 좀 참으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들 볼 때 얼마나 콩가루 집안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도 일이 커지는 게 귀찮고 싫어서 그냥 합의하겠다고 하고는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씩씩대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치더라고요. 앞으로는 명절이고 행사고 죄송해서 드렸던 용돈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가게에 한 번만 더 찾아오시면 그때는 가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영업방해로 고소하고 합의도 안 할 겁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목덜미를 잡고 넘어가는 신용을 했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는 참고 넘어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남편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지.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고 길러준 친엄마인데 저런 식의 마무리는 원치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몸이 힘들다고 하지만 회사 다닐 때보다 가게를 운영하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계속 회사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 수 있었을까?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행복하니까 더 이상 우리 집에 미련 갖지 않을 거야. 남편은 진심으로 제 생각을 해주었고 저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낳아주고 길러준 정이 있다고 해도 자꾸 저렇게 비교만 해대니 좋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고소를 운운했더니 시댁에서도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정이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가게 일을 도와주시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그런 건지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탓에 검사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해서 친정 부모님께서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2배로 더 잘해드렸어요. 시댁의 몫까지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는 돌이 지난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일도 다시 복귀를 했고요. 아이는 친정 어머니께서 봐주시기로 해서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며칠 동안 안색이 영 나쁘더라고요. 때가 되면 남편이 말을 해주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밥까지 잘못 삼키는 걸 보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입에서 한숨과 함께 놀라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고 하시네. 쓰러지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며칠 전에 들었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혈관이 막혔다네. 뇌성마비가 와서 몸에 반을 못 쓴다고 하셔. 어머, 그럼 병원에 계신 거야? 일단 시술은 끝나서 퇴원은 하셨는데 간병인을 두자고 해도 외부인은 싫다고 고집을 부려서. 동서가 병수발을 들고 있다는 거야? 회사는? 회사도 그만뒀다네, 오늘. 동생이 혼자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부모님 연금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라서. 알고 보니 시어머니 성격이 한가닥 하시니까 동서를 엄청나게 구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받은 게 있어서 싫다고도 못하고 옆에 붙어 있는데 수발 들어주느라 매일 죽을 상이라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시어머니 수발 때문에 동서가 회사까지 그만둔 건데 이제 볼 것도 하나 없는 년이라면서 어눌한 말투로 구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도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했던 수모들인데 동서가 듣는다고 제가 뭐 위로라도 해줘야 하나요? 게다가 동서는 어머님 옆에 찰싹 붙어서 여우같이 저를 욕했던 인간인걸요. 며칠이 더 지나고도 제가 별말 없자 시아버지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아직도 꽁에 있는 게냐? 네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는데요? 못 배워 먹은 거 티내지 말고. 지금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제 와서 아쉬우세요? 저희 보고 술 장사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돈 필요하니까 저희 찾으시는 겁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고민했었는데 아직도 이러시다니. 잘 알겠습니다. 죽어도 안 도와드릴 겁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은 제 전화를 빼앗더니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모질게 대할 마음은 없었는데 아직 마음의 앙금이 남아있는지 소리가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이 더 지나자 시댁에서 정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졌는지 이제는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단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시댁이라 솔직히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를 데리고 한번 방문을 해야 하나 싶긴 했거든요. 동서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동서 울어? 왜 그래? 오늘도 어머님이 저에게 역정을 내셨어요. 수발 드느라 회사도 그만뒀는데 이제 볼 거 하나도 없다면서 제대로 씻기지도 못한다, 살림도 못한다. 구박을 엄청 하세요. 멀쩡하실 때도 나한테 그러시더니 아직도 그러시는구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나 몰라라 하시고요. 간병인은 죽어도 싫으시대? 2주 동안 간병인을 3명이나 갈아치우셨어요. 간병인 아주머니들도 도저히 시어머니 같은 분은 케어 못 해주겠다고 말하고.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제가 찾아와도 좋다고 허락을 하자 동서가 한달음에 저희 라이브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고생을 한 티가 팍팍 날 정도로 얼굴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며칠 같이 살았는데 도무지 전 못 버티겠어요. 이런 수모를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참으면서 지내셨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이 굴었죠. 정말 죄송해요. 빈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시아버지께서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하셔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정도로 트집을 잡으시냐면 이불 빨래를 했는데 세탁 세제 냄새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가위로 이불에 구멍을 내셨어요. 솜털은 다 빠져서 날아다니고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시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시면서 자기가 반 병신 됐다고 무시하냐고 하시고요. 저보고 볼 거라곤 대기업 명함밖에 없는데 이제 어쩌냐고 트집을 잡고. 같이 이야기를 듣던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때마다 미련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게 효도를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시댁에 방문하자고 말을 꺼낸 적도 없었고요. 여기서 칼을 쥔 건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도와줄게. 여보! 솔직히 그동안 시어머니와 동서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나 말이나 나한테 너무나도 상처였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내 남편이 나에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했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의 엄마라서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거야. 결코 동서를 용서하거나 동서를 좋아해서 하는 일은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형님.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좋든 싫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동서와 함께 좋다는 요양원을 다 둘러보기 시작했고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 않고 시설이 최신식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는 곳으로 결정했습니다. 요양원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저희 경제 수준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동서도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어머님께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동의했고요.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전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아이를 보고 내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께만 솔직하게 요양원을 계약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 바꿔서 해준다니 고맙구나. 그동안 저희에게 뱉은 말들이 있어서 그런지 더 말은 못하시고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희는 매달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께서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의사를 넌지시 밝히셨지만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아서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났을까? 동서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큰일 났어요. 요양원에서 어머님 모셔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에 무슨 일 있대? 글쎄, 요양보호사 머리채를 쥐어 뜯으셨대요. 요양보호사가 어머님 씻기다가 손톱 때문에 등이 살짝 긁혔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 노인학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요양보호사 머리채를 잡아서 쫓겨난다는 이야기지? 네, 이번 주 내로 당장 비워달라고. 지금 요양보호사들 전부 어머님 방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신대요. 관리가 안 되어도 너무 안 된다고 당장 모셔가라고. 어떡하죠?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동선회로 가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2번째 후보로 두었던 다른 요양원에 급하게 연락을 했고 마침 자리가 있다고 하여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좀 지났을까 2번째 요양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머님의 퇴소를 요청해왔습니다. 김말자 할머님, 몸도 불편하시고 정신도 힘드신 거 다 알죠. 하지만 너무 갑질이 심하세요. 보호사들한테도 2년 전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는 돈이 얼만데 밥을 이따위로 주냐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 얼굴에 국그릇을 집어던져서 지금 선생님들이 환자분 고소할 거라고 난리 났다고요. 저희는 결국 3번째로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가족들끼리 말은 맞춰놓았지만 3번째로 옮길 시설은 정말 노후되고 평도 좋지 않은 요양원으로 일부러 골랐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이따위 요양원으로 나를 버리고 가려고? 그러길래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을 때 참고 지내지 그러셨어요.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너희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수발 드는 게 그리도 싫은 게야? 시어머니께서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돌보는 것 자체를 버렸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어머님 케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수발은 가족이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고작 그런 이유로 동서를 괴롭히고 요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죠. 3살밖에 안 된 저희 애기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도 아니고 고작 남의 손이 탄다는 이유로 버리니 뭐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길래 어머님, 처음에 술집 여자라고 절 무시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셨잖아요. 제가 대놓고 비아냥거리자 동서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지 말은 제대로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제 돈으로 처음에 그런 비싼 요양원 넣어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싫다, 2번째도 싫다.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더니 전부 싫다 하셔서 결국 이렇게 후진 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쵸? 이런 못돼 먹은 년이. 정말 제가 못된 게 맞을까요, 어머님? 그 교장까지 하셨던 귀한 아버님께서 제발 돈 좀 대달라고 사정사정 하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당신이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했던 대기업 다니는 동서가 직접 무릎까지 꿇고 빌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당신 수발 드느라 회사까지 그만둔 동서에게 갑질을 하셨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갑질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 드는 게 어떡해? 어머님 수발만 들었겠어요? 인격 모독도 감수했는걸요. 우리 동서가 어머님 그 못된 성격 감당 안 된다면서 어찌나 울던지.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한 명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시동생은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땅 구린 곳에서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여기서까지 쫓겨나시면 그때 어머님 죽을 때까지 모르는 척 할 겁니다. 그쪽한테 베푸는 선의는 여기까지예요.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 한 번 더 요양원에서 나가라는 전화 오면 그땐 가족들 모두한테서 버림받으실 거예요. 알고 계시라고요. 그날 이후로 동서도 저한테 아주 설설 기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저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말에 충격을 먹었는지 낡은 요양원에서 3달째 아무 연락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도 갑자기 어머님이 말을 잘 따른다며 다들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문제없이 잘 해결한 것 같아 마음이 화병이 조금 가라앉으려고 하네요. 저희 아이도 쑥쑥 잘 커가고 남편도 저에게 잘해주니 요즘 참 행복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여성이랍니다.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듯 별의별 사연들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30년 동안 조용했던 삶에 폭탄이 한 번에 떨어진 건가라는 생각이 살며시 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 사연 다들 한 번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원래 어려서부터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생 때도 결혼 노래를 불러서 저희 아빠께서는 그렇게 빨리 집을 떠나고 싶냐며 서운해하셨고 친구들은 제가 1등으로 결혼할 거라 생각했죠.
저 역시 제가 1등으로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버거운 존재였어요. 늘 자연스럽게 만나서 연애하는 걸 좋아했던 편인데 그러다 보니 결혼 상대로는 부족한 면들이 보였고 결국 헤어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결혼까진 아닌 연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저보다 빨리 시집을 가기 시작했고 애를 낳고 사는 모습을 보니 마냥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초조해야 할 나이는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냥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포기하고 결혼을 위해 상대방의 조건을 모두 파악한 후 만나는 자리를 선택했고 그렇게 여러 남자와의 만남 끝에 제 짝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조건도 만족이었는데 심지어 첫날 얼굴을 확인했더니 너무 잘생겨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은 결국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잖아요. 남편의 외적인 모습까지 제 맘에 쏙 들어버렸습니다. 역시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 내 인연이 여기 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 연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이 연애가 마음에 무척 들었어요.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건도 알맞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니 더욱 좋았죠. 저만큼이나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 했던 남편은 만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하게 받은 프로포즈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고 저희는 바로 결혼을 준비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분위기로 친아들처럼 반겨주셨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살갑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똑같은 분위기였어요. 저희 집도 꽤 밝고 유쾌한 분위기인데 시댁도 화목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시부가 굉장한 사업가셔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편인데도 오히려 검소하신 게 정말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위에 누나와 아래 여동생이 있었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모두 함께 뵙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네.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미연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요.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와요. 임금님 수라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상 가득 차려서 저를 환대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인 대화들로 시작해서 슬슬 어색함이 풀렸죠. 그리고 시부께서는 제게 정말 마음에 쏙 든다며 첫 대면에 통과를 아주 통쾌하게 외치시며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양가에 모두 인사를 마치고 나니 결혼한다는 게 실감이 나기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를 좋게 봐주시니 다행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 친구들에게 했었는데 몇몇 친구들은 더 살아봐야 안다고 말해주기도 했고 몇몇 친구들은 시댁 제대로 만난 것 같다면서 부럽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느낌상 시댁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상 형님의 신우까지 있으면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제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오히려 형님과 신우랑 따로 만나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잘 지냈어요. 특히 형님은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자기 여동생 같이 느껴진다면서 혹시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형님께 털어놓고 의논하라고 말해주었죠. 마치 제게 친언니라도 생긴 것처럼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차로 40분 정도 거리였고 결혼하신 형님네는 1시간 거리였어요. 그리고 미혼인 신혼애랑은 20분 거리로 가장 가까웠죠. 신우는 미혼이기도 하고 아직 젊어서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탓에 자주는 못 봤는데
1시간 거리에 사는 형님은 저랑 놀겠다며 그 힘든 거리를 왔다 갔다 해주셨습니다. 하도 저희 집 쪽으로 자꾸 오셔서 이번에는 제가 가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작 저는 형님네 동네에 못 가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형님, 근데 왕복 2시간이 넘는데 매번 이렇게 오시는 거 안 힘드세요? 다음에는 진짜 제가 갈게요. 무슨 소리야. 옳게. 힘든 거 하지 마. 나는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상관없는데 옳게는 여리여리한 게 꼭 힘든 일 하면 쓰러지게 생겼잖아. 에이,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 그렇게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다음에는 한번 초대해 주세요. 형님만 매번 저 위해서 고생하셔서 마음이 불편해요. 난 동생이 밑으로 둘이나 있잖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올케가 우리 동네로 오고 그러면 오히려 불편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할 것 같아. 그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보자. 얼굴 보는 게 중요하지. 누가 오고 가면 어때? 형님은 여장부 스타일의 정말 당차신 분이라서 안 친했을 때는 약간 무서웠는데 막상 친해지고 보니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었죠. 제가 힘들까봐 그게 싫어서 본인이 매번 저를 보러 오시던 분이셨고 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밑반찬이나 여자 몸에 좋은 것들을 막 사다 주시곤 했어요. 형님이랑 친해지면서 속마음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제게 넌지시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부부 벌써 결혼 7년 차인가? 그런데 왜 애가 없는지 안 궁금했어? 그런 걸 뭘 궁금해해요. 요즘 딩크 부부도 많고 부부 사생활인데 뭐하러 물어요, 형님. 고맙네. 나는 아기를 정말 낳고 싶었고 꼭 낳아야 했거든? 근데 3년 동안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랑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내 자궁이 약해서 애를 못 갖는데. 말 그대로 불임인 거지. 의사한테 그 말 듣는데 너무 서글픈 거 있지? 그래서 남편이랑 그냥 둘이서 쭉 살기로 했어. 형님,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아, 그때 생각하면 뭐 전부를 잃은 기분이었지. 실제로 전부를 잃은 것도 맞고. 그래서 나는 도준이가 결혼한다고 옳게 데려왔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 둘이 잘 살다가 자연스럽게 애도 낳을 거고, 그럼 조카 생기는 거잖아. 난 진짜 조카한테 뭐든 다 해줄 거야, 옳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태어날 아기는 좋겠네요. 형님, 정말 아픈 상처를 저한테 이렇게 꺼내주셔서 감사해요. 그간 왜 형님네는 아기가 없는지 살짝 궁금하긴 했는데 이날 형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 갖지 말라면서 말은 했지만 내심 조카를 얼마나 바라고 계실까 싶기도 했죠. 저희 부부는 아기를 늦게 가질 생각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좋은 마음은 형님뿐만이 아니었죠. 시부모도 정말 과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가기라도 하면 제가 힘들까봐 오히려 형님과 신우에게 일을 시키고는 하셨죠. 자꾸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정말 괜찮다고 제가 하겠다고 나서면 남편까지 나서서 저를 쉬게 했습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다 같이 얼른 하고 쉬는 게 좋죠. 저도 할게요. 무슨 소리야. 얼른 방에 가서 쉬고 있어. 이런 거 젊어서부터 자꾸 하면 몸 상해. 그래, 옳게. 나랑 도희가 할 거니까 얼른 가서 쉬어. 아, 정말 괜찮아요. 그냥 같이 할래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저만 왜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게 우리 집안 룰이야. 며느리라고 막 부려먹는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다가 저녁 먹을 때 나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시댁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제 지인들만 해도 명절 날이로 명절만 지내고 오면 끙끙 앓고는 했는데 전 오히려 너무 심심했죠.
과할 정도로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 덕분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를 과하게 챙겨주셨던 분들이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은 있었어요. 형님은 제가 몸에 해로운 것이라도 하려고 하면 완전 태도가 돌변하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형님과 데이트를 하다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올케, 지금 술 마시려는 거야? 치킨을 먹는데 맥주를 안 마셔요? 전 당연히 맥주 한 잔 하는 줄 알았죠. 형님 드시기 싫으시면 음료수 드세요. 저는 시원하게 맥주 마시려고요. 무슨 소리야, 올케. 내가 맥주를 마시고 올케는 음료수를 마셔야지. 아직 아기도 안 낳은 사람이 몸 관리 안 하는 거야? 그러다 큰일 나. 형님, 맥주 한 잔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요. 평소에도 마시는데요. 평소에도 마신다고? 그러지 마, 올케. 몸 관리는 똑바로 해야 해. 그러다 나처럼 애 못 가지면 정말 어쩌려고 그래. 그걸 원하는 거야? 네? 그건 아니지만 형님, 혹시 화나신 거예요? 나 지금 화났거든? 몸 관리 좀 잘해줘. 다 큰 성인이 맥주 한 잔을 마신다고 화를 내는 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지 않나 싶었죠. 이때부터 형님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심히 보니까 형님이 제게 과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이나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은 절대 먹지 못하게 했고, 형님이 해다 주는 반찬이나 먹자고 하는 음식들은 전부 산모에게 좋은 음식이나 여자에게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물론 가볍게 생각하면 임신을 생각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왜냐면 시모도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임신 압박을 은근히 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임신 압박이구나를 내심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천사 모습을 한 형님이셨지만 저렇게 제가 본인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 완전히 정색한 호랑이로 돌변하고는 했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대놓고 제게 물어봤습니다. 올케, 그나저나 아직 소식은 없는 거야? 네? 어떤 소식이요? 어떤 소식이냐니. 당연히 임신이지. 아, 네, 아직 없죠. 왜 아직 없어? 한참 불타오를 신혼인데. 아직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천하태평하게 있는 거야? 형님, 저희 결혼한 지 이제 2달 조금 넘었어요.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혼전 임신에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하는 마당에. 가만 보면 올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건 올케 생각 아니야? 올케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정작 도준이는 그런 마음이 아니어도 말 못하는 거 아니냐고. 형님, 그런데 왜 화를 내세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임신을 하는 건 저희 부부가 선택할 일이고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매번 왜 그러세요? 저 형님이 자꾸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해요. 올케, 불편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나랑 어디 좀 가자. 오후에 시간 꼭 비워도. 형님은 제게 임신을 아직도 안 했다며 대놓고 화를 내셨어요. 과연 이게 맞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이날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형님의 태도를 이해하긴 어려웠고 남편에게 전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형님이 자꾸 나한테 임신하라고 압박을 줘. 한두 번도 아니고 술 마시면 몸 관리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조금 매운 거 먹어도 뭐라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오늘은 대놓고 화를 내더라니까? 대체 형님 왜 그러셔?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래도 누나가 당신 끔찍하게 생각하고 챙겨주잖아. 누나는 애를 엄청 원했는데 불임으로 애 못 낳은 거 알잖아. 그러니 조카가 보고 싶겠지. 그 과한 마음이 당신을 힘들게 했나 보다. 혹시라도 너무 과하면 말해줘. 내가 자제시킬 테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한 건데 도가 지나치잖아. 내가 임신을 언제 하든 솔직히 형님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형님이 왜 그러셔? 그렇지, 맞지. 누나가 조금 과했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해를 해달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형님이 불임이라는 말을 듣고 조카를 원해서 그렇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화까지 내는 걸 누가 쉽게 이해하겠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꾹 누르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날 제게 어딘가를 가자고 했지만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어서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아주 칼같이 저를 데리러 왔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선 차에 탔습니다. 제가 차에 타서도 내내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말을 돌리고 회피하는 게 느껴져서 뭔가 이상하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그 건물은 병원 건물이었죠. 얼핏 산부인과를 본 것 같아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어봤습니다. 형님, 설마 지금 산부인과 가는 거예요? 산부인과 가는 거 맞는데? 여기가 내 지인이 의사야. 그래서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보자. 자연 임신이 어려운 거면 빨리 시험관이든 뭐든 해야지. 그렇게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형님,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저랑 의논도 안 하시고 병원을 데려오세요. 지금 이거 너무 선 넘는 행동인 거 아시죠? 정말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참겠네요. 검사를 받더라도 제가 알아서 받을 거니까 제발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좀 꺼주실래요? 가긴 어디를 가. 여기까지 왔으면 검사라도 하고 가라니까. 검사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래 어린애처럼. 제가 지금 검사하는 게 어려워서 이래요? 형님 행동하시는 게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저는 형님이 잘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좋고 감사했는데 아무래도 적당히 선을 두고 보는 게 좋겠네요. 당분간은 따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전 그렇게 차에서 내렸고 저를 부르는 형님을 무시한 채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말로 형님이 뭔데 저렇게까지 설치는지 모르겠고 불편하다 못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전 기다렸다가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나 오늘 형님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산부인과 가서 검사받을 뻔했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병원까지 갔다고. 내가 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하는데? 말 좀 해봐. 아, 정말이야? 누나가 너무 심했네. 내가 누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체 왜 그러냐고 좀 물어봐. 나도 궁금해 죽겠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임신 강요를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저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그리고 어디 한번 물어보자. 당신도 사실 아기를 빨리 원하는데 나 때문에 말 못하고 있다는 게 맞아? 아니,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빨리 생기면 좋기는 하지. 나한테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당사자인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형님한테 말해서 전해 듣게 만들어? 결국 당신도 문제야. 이날 남편에게 엄청나게 퍼부었습니다. 형님을 대신해 남편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남편은 한참을 제 말을 들어주다가 사실은 아이를 원한다면서 빨리 낳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아내인 제게 했으면 정말 좋았겠죠.
왜 저한테 안 하고 형님에게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날 남편이 형님에게 연락해서 앞으로 제게 임신에 대한 압박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걸 얼핏 들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이후 형님은 정말 미안하다고 연락이 몇 통 왔었어요. 조카를 너무 원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방식이 잘못이었다며 사과를 한다고 했죠. 우선 사과를 받아줄 거지만 적당히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고는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너무 자주 만나는 건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잘 포장해서 돌려서 말을 했고 형님도 알겠다고 하셨죠. 이미 제대로 정이 떨어졌고 불쾌함을 너무 느낀 상황이라 예전 사이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형님의 진짜 모습을 봐버려서 그런가 더욱 예전처럼 지내기 싫었어요. 형님이 보고 싶든 보기 싫든 시댁에 가야 하는 명절은 돌아오고 형님이 싸운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습니다. 여전히 저를 공주 대접해 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완강하게 나서서 일 꼭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불편하다고 했죠. 그런 제 모습에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다 놀랐지만 괜히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부치고 음식을 만들다가 옷에 계란물을 흘려서 갈아입으려고 방에 갔죠. 저희 시댁이 2층 집이고 저희가 가면 2층을 사용해요. 옷을 갈아입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1층에서 형님과 남편 그리고 신우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셨거든요. 저는 뭔가 직감적으로 이건 꼭 내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엿듣기 시작했죠. 그럼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야? 애초에 이건 도준이 네 탓이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 한 명을 못 만들어. 너 바보냐? 어디 부족해? 그만들 좀 해. 다 들리겠다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새언니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정말? 어련히 알아서 할 건데 누나가 설쳐서 이 꼴 난 거를 왜 인정을 안 해? 웃기지 마.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너는 여태 몇 년 동안 그거 하나를 못하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냐고. 아 그럼 빠지던가. 원래 아들인 나한테만 주는 건데 불쌍해서 끼워줬더니 말이 많아. 내가 경고하는데 누나 설치지 마. 한 번만 더 설쳐서 일 키우면 누나는 국물도 없어. 그만들 좀 하라고. 기다려봐. 내가 망 보고 올게. 딱 봐도 내용이 이상한 대화였고 신우가 망을 보고 온다는 말에 전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척했어요. 마주친 신우에게는 뭐 가지러 가냐고 물었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신우는 어색하게 그렇다며 올라갔습니다. 내려와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대화에 대해 너무 물어보고 싶었죠. 그러나 물어본다고 대답해줄 사람들은 아니었기에 머리를 굴려봤어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하는 와중에도 제 눈치를 살짝 보는 형님과 남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하며 음식을 했어요. 다 끝낸 후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형님이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좋겠네. 며느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직접 이렇게 맛있는 명절 음식도 해주고. 좋기야 한데 정말 괜찮으니까 다음부턴 하지 마. 힘들어. 그래 세아가. 여기 식구가 몇인데 너까지 고생하니? 거봐. 들었지 올케? 다음부터는 안 해도 괜찮아. 올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쁜 손주를 안겨줘야 진짜 효도하는 거지. 그렇지? 아유, 그럼 바랄 것도 없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아직 버티고 있는 이유가 태어날 손주한테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게, 생각해보니 너희는 여태 소식이 없니? 병원은 가본 거야?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저희 아직 젊고 병원까지는 안 가봤어요. 조금 더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생기면 같이 병원 가볼게요.
젊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세아가. 요즘 식습관에 환경 문제까지 겹쳐서 젊은 아가씨들도 불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어? 조금 실망인데. 하루빨리 병원 가서 결과 알려주도록 해. 내가 다른 건 다 세아가 너 편하게 해주지만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딱 봐도 병원 가서 검사시키려는 형님의 속셈이 보였죠.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저렇게까지 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도 그렇고 아무래도 뭔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절이 끝나면 신우를 찾아가기로 생각했어요. 신우는 형님과는 다르게 소극적이고 성격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계속 파고들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도 티내지 않고 신우에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며 연락했습니다. 혹여나 이걸 형님이나 남편에게 말할까봐 신우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면서 아주 자연스레 밑밥을 깔았어요. 그리고 신우는 의심 없이 반갑게 저를 만나러 나왔죠. 신우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뭐냐고 물어볼까 아니면 은근슬쩍 알고 있는 척 물어볼까 엄청 고민했어요. 신우 성격상 제가 뭘 알고 있어야 스스로 실토할 것 같아서 아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나는 우리 식구들 다 진심으로 아주 좋았는데 어머님 아버님 빼고는 나한테 다들 진심이 아니었더라? 아가씨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던데? 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뭐든 꼬리가 길면 다 걸리는 법이거든. 셋이서 작정하고 나 하나 바보 만들면 끝까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나마 내가 오늘 아가씨를 만나러 온 이유는 앞길이 아직 창창하고 젊으니까 기회를 주려고 온 거야. 나한테 모든 걸 자백하면 선처해줄 의향이 있어.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다르게 말하면 오빠랑 형님처럼 똑같이 처벌받게 할 거야. 네? 그게 처벌할 수 있다고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 시간 없어. 선택해서 얼른 말해.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언니 볼 때마다 너무 죄책감 느꼈는데 이미 약속은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뭐든 다 할 테니까 제발 처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제발요. 울며 불며 신우이가 말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에게는 재산이 꽤 있는데 남자 손주를 낳는 자식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자식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거기다 유일하게 아들인 우리 남편이 남자 손주를 낳으면 시부가 회사까지 물려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시부 연세가 꽤 있으셔서 하루빨리 회사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했고 정 자식들에게 소식이 없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겠다고 했다네요. 그 얘기를 들은 형님과 남편은 작당 모의를 한 거죠. 형님은 이미 불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남편이 아들을 낳으면 3분의 1로 셋이서 재산 분할하자는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시부모는 당연히 모르고 이 남매들끼리 저지른 일이죠. 상황이 이러니 당연히 제가 빨리 아이를 가져야 했고 형님은 소식이 없는 제가 혹시라도 본인처럼 아이를 못 가질까봐 검사까지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소름이 끼쳐서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신우는 정말 제가 본인을 처벌할까봐 무서웠는지 알고 있는 사실을 다 말해주는 눈치였습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정말 멈추고 싶었던 게 오빠랑 언니는 돈에 미쳤어요. 오빠 전 여자친구랑 원래 결혼하기로 했었거든요. 아이가 생겨서요. 그런데 아이 성별이 딸인 걸 알고 오빠가 그 여자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랑 그 여자랑 정말 힘들게 살 거예요. 지금도. 뭐라고? 진짜 너네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준 건 결국 아가씨 너도 공범인 거야. 알아?
아무리 돈이 좋고 각서를 썼더라도 가족이니까 그만하라고, 이건 멈춰야 한다고 말렸어야지. 그런데 나한테까지 피해를 주려고 해? 미안해요, 정말로. 언니는 그 전 여자친구가 꼴나기 전에 얼른 떠나요.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부모님 아시면 저희 죽어요, 정말. 우선 아가씨가 나한테 말한 거 알면 형님이랑 남편이 가만 안 둘 거야. 나도 모른 척하고 있을 테니까 아가씨도 당분간은 모른 척해. 혹시라도 신우가 형님과 남편에게 자백했다고 말해서 일이 틀어질까봐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런지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충격이 커서 남편과 한 침대에서 도저히 함께 잘 자신이 없어서 일이 생겼다 말하고 그날은 호텔에 가서 혼자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을 찾아서 꼭 만나야겠더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걸어다니는데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 몸이 나른한 게 잠을 미친 듯이 잤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아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넘겼는데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와버렸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해서 테스트기를 종류별로 한 6개를 해본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건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니 바로 병원을 가봤죠. 주수가 짧아서 아직 성별은 확인이 불가했지만 임신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날 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이래.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뭐? 그게 정말이야? 성별은? 아들이래? 무조건 아들이어야 하는데? 당신 정말 웃긴다. 왜 아들이어야 하는데? 임신을 축하해줘야지 성별을 따지고 들어? 왜? 딸이면 어쩔 건데? 지우려고? 어? 에이, 왜 그래? 당신 임신했다고 벌써 예민한 거야?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지. 내 아빠 말 못 들었어? 아들이 태어나야 딱 물려받을 거 다 받고 그러지. 자기 전에 하늘에 빌고 또 빌어야겠다. 무조건 아들. 제발. 딸이면 어쩔 건데? 딸이면 솔직히 난 낳기 싫어. 그냥 지우고 다시 가져야지 뭐. 생명이 무슨 장난이니? 소름 끼친다 당신. 태어나서 환영 못 받을 바에는 기억도 없을 때 없어지는 게 맞지. 너 같은 게 왜 태어났을까? 너희 남매 재산 분할 때문에 아들 낳아줄 여자가 필요하다며? 다 필요 없고 소름 끼치니까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뭐? 그거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 아, 우선 아직 성별도 모르니까 그래, 떨어져 지내면서 편하게 있어. 내가 안 보일 테니까. 그치만 꼭 몸 조심해야 돼. 사람이라면 감히 내뱉을 수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거를 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별거고 뭐고 귀에 들리지도 않았고 기뻐서 날뛰더라고요. 아직 성별을 모르니 성별이 판별될 때까지는 나가 있어 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저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전 이미 모든 마음의 결정은 했고 이혼 준비를 바로 시작했어요. 이어 미혼모로 사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흥신소의 도움을 받았더니 생각보다 빨리 찾게 되었고 제 생각보다 그 여자는 너무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드리니 저보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저 전화드린 성미연이에요. 네네. 집이 허름하죠. 우선 앉으시고 정말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그 자식 그쪽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저랑 우리 딸 버리듯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초기라 성별을 모르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니면 지울 거라네요. 그 자식 사람 아니에요. 지가 결혼하자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원치도 않는 임신까지 시켜놓고서 딸인 거 알자마자 처참하게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고 심지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랑도 연을 끊어서 갈 곳도 없었는데 정말 딸아이랑 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당장이라도 멱살 잡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복수는 꿈도 못 꾸고 살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그 복수 같이 해요. 저도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거든요.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한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넌 이제 필요 없다고 아주 매몰차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결국 딸을 가진 여자니까 버린 거고 재산에 눈이 멀어버린 괴물 같은 놈인 거죠. 저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복수를 시원하게 하고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안정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기간 동안 따로 나가 살 집을 구했고 그곳으로 제 짐을 옮겨서 이사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라 집에 오지 않던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천하태평하게 지내는 남편이 웃겼습니다.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성별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성별이 아들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미친 듯이 전화가 왔죠. 여보, 세상에 아들이 맞아? 사실이야? 고생했어. 역시 우리 여보는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뭐 갖고 싶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나 전 간결하게 딱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웃기시네.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입 다물고 너희 부모님 집 앞으로 와. 아마 빨리 오는 게 좋을 거다. 남편이 버린 전 여친과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형님과 신우 그리고 시부모가 있었고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형님과 신우는 사색이 되었죠. 영문을 모르는 시부모에게는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당신 자식들이 얼마나 괴물인 줄 아세요? 재산 그거 물려받겠다고 자기들끼리 각서까지 썼다네요. 제 남편이 아들 낳으면 3분의 1에서 나눠 갖기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은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남편의 딸을 낳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다면서 이 여자분을 버렸다네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니? 네, 제가 산 증인이죠. 제 딸아이가 벌써 5살이에요. 그 세월을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떡해. 그 나쁜 자식 때문에 나랑 내 새끼는 매일 피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네요. 당신 아들은 돈에 미쳤다고요. 저한테 형님은 그러셨죠. 애 빨리 낳으라고 압박 주셨고 술도 한 모금 못 마시게 하고 마치 겉으로는 저를 무척 아끼는 척하면서 사실은 애 빨리 갖게 하려고 참 애 많이 쓰셨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저 임신했다는 말 하자마자 뭐라 한 줄 아세요? 아들 아니면 지우고 다시 갖자던데요. 딸이면 낳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 이혼할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뒷목 잡고 쓰러졌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전 여자친구를 보자마자 막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말리고 있는데 시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확 끌어서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정신 차려.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런 뜻으로 너희한테 말한 줄 알아? 나는 괴물 새끼들한테는 돈 한 푼 줄 수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저 때문에 모든 게 망했다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서 급소를 확 발로 차주면서 말했죠. 웃기고 있네. 야, 너 같은 건 씨 뿌릴 자격도 없어.
넌 죽을 때까지 절대 뿌리고 다니지 마. 여자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고 시댁을 나섰습니다. 몇 달 동안 남편과 이미 별거 중이었고 시댁 소식은 들을 길이 없었는데 그나마 신우가 먼저 연락해서 술술 말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시아버님은 충격에 전문 경영인을 구하기로 했다네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웃긴 건 시부의 모든 경제적 지원이 끊겨버린 남편은 제게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들이 있으니 다시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자기가 회사만 물려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완벽하게 무시하고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1년 전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고 지금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잘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부모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본인 아들은 버렸지만 귀여운 손주 얼굴은 꼭 보고 싶다고 하면서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기에 지금은 전 시부모님과는 왕래하며 아들 얼굴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님은 우리 아들이 커서 경영에 관심 있다고 하면 언제든 회사를 물려준다고 장난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돈에 눈이 멀었던 전 남편과는 다른 사람이기에 그런 농담 하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어찌나 하루하루 쑥쑥 크는지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남편의 전 여친분도 시부모님이 책임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해주셨고 모자란 생활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군요. 시부모님은 착하신데 어떻게 그 핏줄에서 악마 같은 전 남편이 태어났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키우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마무리할게요.